오늘 저희 손에 이거 정말 흥미로운 법률 분석 자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사람이 법원의 신뢰를 얻어서 보석으로 풀렸는데 바로 그 기간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. 이게 그냥 단순히 규칙 어긴 걸까요? 아니면 법적으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?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천마혼이라는 인물의 사건 분석 자료, 이걸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죠. 네, 이 분석 자료가요. 천마울 씨 혐의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. 사기, 공갈. 근데 진짜 주목하는 건 그 보석 기간 중에 또 그것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. 이 특수한 상황이에요. 이게 이제 법적 판단, 특히 마지막에 형량을 정할 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법리적인 부분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, 이걸 살펴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. 그냥 혐의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 적용에서 고려되는 변수들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천마훈 씨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고 법에서 정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? 자료 보니까 그 피해 금액 4,800만 원, 이 숫자도 딱 명시되어 있던데 이게 왜 특별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? 네, 핵심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, 이게 제347조고요. 그리고 공갈죄, 제350조, 이 두 가지입니다. 두 죄 모두 법정형은 똑같아요.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.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금액 4,800만 원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특경법이라고 들어보셨죠?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. 그거 적용 기준이랑 관련이 있거든요. 특경법이요? 네네. 뉴스에서 큰 경제 사건 터지면 꼭 나오던데요. 기준 금액이 얼마길래 이 사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? 특경법상 사기죄는 그 피해액, 그러니까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,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돼요. 그 기준을 넘으면 형량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워지죠.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요. 근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4,800만 원, 5억에 한참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특교법 적용은 일단 피하게 된 겁니다. 이게 분석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. 그렇군요. 5억. 그 문턱을 못 넘어서 특경법의 그 무시무시한 처벌은 피했다. 근데요, 일반 형법상 사기, 공갈죄도 각각 최대 10년이면 이거 절대 가벼운 거 아니잖아요. 만약에 두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그냥 더해지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계산되나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특경법 피했다고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.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나옵니다. 바로 경합범 가중 문제. 형법 제38조를 보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요.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1.5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이 사건처럼 사기죄, 공갈죄 둘 다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갔다면 그 10년의 1.5배, 즉 이론적으로는 최대 1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. 15년이요? 와, 4,800만 원이라는 피해액만 생각하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형량인데요. 그냥 혐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상한선이 이렇게 확 뜰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. 근데 분석 자료는 이 경합범 문제보다도 더 결정적인 게 있다고 막 강조하던데요. 맞습니다. 법에서는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그만큼 더 나쁘다고 보긴 하죠. 하지만 이 사건 분석에서 진짜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, 어쩌면 판결의 방향 자체를 가를 수도 있는 핵심 변수는요. 바로 그 범행이 보석 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. 이게 그냥 혐의 하나 추가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가져요.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. 보석이라는 게 법원이 허가해주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 이런 약속 같은 거 하고 풀려난 형태잖아요. 그런데 그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법적으로는 단순히 괘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. 괘씸죄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. 법률적으로는 그 이상입니다. 훨씬 더 커요. 분족에서는 이걸 치명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는데요.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이에요. 보석이라는 건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 없앨 염려가 적고 또 재범 안 할 거다 이런 법원의 신뢰가 바탕이거든요. 근데 동종범죄를 또 저질렀다. 이건 그 신뢰를 그냥 정면으로 깨버린 행위죠. 그러니까 법원은 보석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리고 이때 냈던 보석 보증금 있죠. 그것도 보증금까지 날릴 수 있다고요? 몰수될 가능성이 있죠.
이것만 해도 타격이 큰데요. 그렇죠. 당장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돈까지 잃고.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더 심각한 건 두 번째 영향이에요. 바로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. 여기서 양형이라는 건 이제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판사님의 재량적인 판단 과정인데요. 법원은 보석 중 재범을 이 사람 또 범죄 저지를 위험성이 극도로 높구나 하는 아주 명백한 증거로 봐요.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? 혹시 뭐 집행유예 이런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거나. 네, 바로 그겁니다. 영향이 아주 직접적이에요. 집행유예라는 게 징역형을 선고는 하되 당장 교도소는 안 보내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를 없애주는 거잖아요. 일종의 마지막 기회 같은 건데 분석에 따르면요. 보석 중에 그것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고 있어요. 거의 소멸된다. 즉 실형 선고. 다시 말해서 실제로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다는 의미입니다. 실형이 거의 확실해진다. 와, 이거 정말 결정적인데요. 단순히 형량이 높아지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 복귀의 기회 자체가 거의 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그뿐만이 아니에요.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형량 자체를 정하는데 아주 불리하게 작용해요. 분석 자료에서는 만약에 피해자들하고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 갚는 노력을 전혀 안 한다면 아까 말한 경호범 가중 최대치 있죠? 15년. 거기에 가까운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법원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가 크다는 거죠. 와, 특경법 적용 안 된다는 점이나 피해액 자체보다도 그 범행이 언제 일어났느냐, 즉 보석 기간 중이었다는 이 사실이 형량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법의 무게라는 게 느껴지네요.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. 이렇게 비슷한 범죄를 자꾸 반복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은 없나요? 좋은 질문 주셨어요. 누범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이 경우는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성립해요. 그러니까 이전에 죄 지은 거 재판 다 끝나고 형 살 거 다 살고 나온 다음에 3년 안에 또 죄를 지어야 법률상 누범이 되는 거군요. 천마원 씨는 이전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보석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그 요건에는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네요? 정확합니다. 법률 용어로서의 누범 가중 규정은 적용이 안 돼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만 이해하는 셈이에요. 분석 자료는 법률상 정의와는 별개로 판사님이 최종 형량을 정하는 그 양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판단을 주목하라고 해요. 법적으로는 누범이 아니지만 판사님이 판단할 때는 뭐 비슷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? 이런 건가요?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. 법 조항하고 실제 판단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? 차이라기보다는요.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판사님이 고려하는 요소가 더 넓다고 봐야 합니다. 비록 법률상 누범이라는 딱지는 안 붙더라도 판사님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이력,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 전과가